121쪽을 보면 조직관리론 이거 나와 있죠? 그런데 조직관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리더십이죠. 두 번째는 갈등 관리에 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인데, 저번 주에 여러분들 그 121쪽 문제 풀었죠? 자, 122쪽에 보면 1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리더십 이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질론인 특성론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질론인 특성론. 그건 업무 특성이 아니라 리더의 특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행태론의 등장이죠. 행태론. 세 번째는 상황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114번 문제 보시면 허스웨이와 브랜차이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시하는데,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 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북에서 올라 순서대로 나가는 것은, 이건 물론 이제 암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하의 성도가 가장 낮다. 뭐가 필요할까? 지시하는 게 필요하겠지? 일일이 지시하는. 두 번째는 설득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여형. 그 다음에 위임형. 이런 순서예요. 점점 성숙 단계로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의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116번 문제에서 리더십 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피들러는 리더 행태에 따라서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세 가지 형으로 구분했다.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이렇게 구분했던 것은 리피트하고 화이트입니다. 그죠? 리피트하고 화이트가 구분한 것이죠. 피들러는 상황 적응 모형 제시했던 인물 아니야. 상황 적응 모형. 그 다음에 2번에서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는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리더의 자질보다는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3번. 허스웨이와 브랜차이드는 부하의 성도에 따라서 리더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게 114번 문제였습니다. 그죠? 4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참여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피들러가 주장하는 것으로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서 상황 요인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있죠. 그 뭐냐면 첫 번째가 리더의 주기력이고, 두 번째는 과업 구조, 그 다음에 리더와 부하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상황 요인에 해당됩니다. 이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과업장의 리더십이, 중간일 때는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자, 116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리피트하고 화이트가 구분하는 행태론이죠. 이것은. 자, 그 다음에 118번에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근데 리더십 이론에 보면 예전에는 이 변혁적 리더십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변혁적 리더십에서. 근데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상황론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는 이제 변혁적 리더십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상황론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 시험 문제 출제되는 패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118번 보시면 변혁적 리더십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우측에 보면 그 박스로 이렇게 구분해 정리해놨죠? 우측에 보면 거래적 리더십하고 변혁적 리더십인데, 거래적 리더십은 주로 관료제 조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탈관료제 조직을 전제로 하고 있죠? 각각.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은 안정지향적이고 패스적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변동지향적이고 개방적이다. 그 다음에 거래적 리더십은 하급관리자, 변혁적 리더십은 초급관리층.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와 부하 간의 교환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영감과 비전의 제시에 의해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 구성원들에게 영감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킨다.
자, 거래적 리더십은 능률지향이고 변혁적 리더십은 적응지향이죠. 변혁적 리더십 한마디로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리더가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한마디로 변화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적응지향적이고. 그 변화되는 여건에서 리더는 조직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자, 118번에 보면 변혁적 리더십의 설명을 쏠지 않은 거 1번 조직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세 번째,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지적 자극을 중시하고 있다. 네 번째, 리더는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 수준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해설 한번 보세요.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병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신규 부서를 만들어내거나 조직의 새로운 조직 문화를 창출하는 그걸 통해서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이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둘러싼 환경 여건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게끔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합병을 주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신규 부서를 만들어내서 대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창출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자, 여기서 거리가 있는 건 몇 번입니까? 1번이 거리가 있어요. 조직 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고 예외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거리가 멀어요. 자, 변혁적 리더십의 4가지 요소입니다. 1번 카리스마, 2번 지적 자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감, 그 다음에 개별 인간에 대한 배려. 이 4가지가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의 4대 요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4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변혁적 리더십은요 민주적 관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민주적 관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민주적 관리와는 관계가 없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22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피들러는 리더십 내용을 결정하는 조건으로서 부하의 성숙도를 중시한다. 부하의 성숙도는 여러분들 아까 몇 번이에요? 114번 문제 허세이와 브레인차일드가 제시하는 거죠. 부하의 성숙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이런 단계로 적절한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들이 있다. 그런 얘기야. 다시 122번에 보면 2번 번스의 거래적 리더십은 영감, 개인적 배려에 치중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죠.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3번 하우스의 참여적 리더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건 곧 부하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리더십입니다. 그죠? 참여적 리더. 네 번째, 블레이크와 머튼은 직원 지향의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블레이크와 머튼이 구분하는 리더십 유형이 5가지로 나눠지죠? 이쪽은 과학자의 리더십이지? 이쪽은 직원 지향의 리더십이에요. 그죠? 이쪽은 무관심형이고 여기는 타협형, 여기는 단합형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상형이 아니고 단합형이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단합형이 이상형입니다. 여기서 122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124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조직 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리더가 되기 위한 특성, 이걸 이제 연구를 하는데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집단의 특성의 여건, 조직의 목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의 특성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이렇게 리더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직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그런 특성들이 각각 다르니까.
두 번째,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는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태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보다 효과적이냐, 이걸 연구하는 것이 바로 행태이론 아니에요. 민주형이 효과적이냐, 그 다음에 또 뭐 권위형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자유방위형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직원 중심, 직원 지향의 리더십이 효과적인가, 과업 지향의 리더십이 효과적인가, 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행태론의 입장입니다. 3번,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 맥락 속에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 형태를 찾아가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은 달라진다는 거야.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죠? 아까 그 116번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피들러가 표현하는 상황 적응 모형,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상황 변수들이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과업 지향의 리더십이 효과적이고, 중간일 때는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죠? 자, 124번. 맞는 표현입니다. 3번은. 124번. 번스의 리더십 이론에서 거리드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하겠어?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까 그 변혁적 리더십이 4가지 요소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리더십 유형 가운데서 상황론의 특성들을 조금 더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변혁적 리더십은 당연히 챙겨야죠. 그죠? 자, 125번. 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협력에서 옳지 않은가. 너희들 우측에 보면 공적 의사전달, 비공적 의사전달 이렇게 구분하죠? 각각. 직원들이 퇴근하고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뒷담화 하는 거 있죠? 이건 뭐야? 비공식적 의사전달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이제 지시와 명령, 보고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 의사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 공적 의사전달의 장점하고 비공적 의사전달의 장점을 한번 간단히 봅시다. 공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상관의 권위가 유지되고 정책 결정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 근데 비공적 의사전달은요, 전달이 신속하고 적응성이 강하겠죠. 이 공적 의사전달은 그 여러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지체되거나 지연돼요, 의사전달이. 그렇지만 비공적 의사전달은 술자리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신속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응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배우 사정을 상세히 전달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왜 그렇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뒷담화잖아. 그 다음에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더라. 또 공적 의사전달을 보완한다. 이런 것들을 각각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참고하고, 자, 125번 문제 보면 1번 공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맞죠?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두 번째, 비공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면서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킨다. 맞죠? 3번 공적인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건 비공적 의사전달이잖아. 비공적 의사전달은 조정, 통제가 곤란하죠. 그리고 책임이 불분명해요. 오케이? 책임이 불분명합니다. 4번 참여 인원이 적고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사전달 체제의 제한성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참여 인원이 적고 접근 가능성이 낮다면 의사전달 체제의 제한성은 높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자, 125번에서는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우측에 이 박스 내용 다시 한번 장단점, 공적, 비공적 의사전달 장단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행정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128번으로 넘어옵니다.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런데 행정정보공개제도 이거 이해하죠? 그 내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1번. 이 행정정보공개제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1번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해서 법령에 의임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가 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최초로 그 제정한 곳이 바로 청주시라는 거 아닙니까? 최초로 제정했던 것이. 이 조례를 처음으로 정했어요. 두 번째,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외국인의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걸 혼동하면 안 돼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외국인의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3번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거기 보면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법률의 비밀이나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설령 정보 공개에 관한 이 법률을 통해서 공개된다라고는 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비공개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좀 충돌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비공개 사항이 됩니다. 오케이? 4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연장 없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근데 10일간 연장이 가능하죠? 10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28번에서 옳은 것은 1번이고 2번 짐은 혼동하면 안 되겠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자, 12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설명인데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억해 보니까 헌법상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1996년에 제정되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보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있어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죠. 이 공공기관, 행정기관도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정보공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보 제공, 이건 틀렸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경우에 그 청구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죠. 외국인은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어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OX.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입니다. 공개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을, 미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132번이요. 조직 내 갈등 관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밑에 그 갈등에 대한 관점이 세 가지가 있죠. 해설해 보면 첫 번째 나온 게 고전적 갈등관 아닙니까? 고전적 갈등관. 갈등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죠. 그래서 갈등이 나타나면 안 돼. 갈등이 나타나면 즉각 갈등을 해결해야 돼. 이게 고전적 갈등관입니다. 두 번째, 행태론의 갈등관의 시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등은 조직 내에 불가피하다. 갈등이라는 것은 조직 내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갈등의 수용 입장. 반면에 상호작용적 갈등관이라는 것은 갈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갈등을 조장할 필요도 있겠죠.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갈등은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이 내용이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상호작용적 갈등관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상호작용적 갈등관. 이 내용이. 자, 그렇다면 위에 문제에서 1번 보면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고전적인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의 유효성에 주목하고 그 해소 방법을 처방하는 데 몰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갈등이 있어. 그 뭐냐? 갈등이 나타나면 구성원들은 긴장하겠죠.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또 부서들 구성원들끼리는 또 협력도 할 거 아닌가? 다른 부서하고 갈등이 있으면 이 부서 구성원들은 또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이 잘 해결되면 조직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순기능적 측면.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번째 행태주의 관점의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여러분들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것은 상호작용적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행태론의 시각에서는 갈등은 뭐라고 봤어? 불가피한 현상이야, 그냥. 불가피한 현상인 것이지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조직 내의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행태론의 관점에서는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렇지만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132번 문제에서는 2번이 거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질문도 좀 유의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오케이?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3번. 갈등 관리의 전략으로서 조성의 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 역기능적 측면에서는 조성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야겠죠. 그죠? 손 들고 서 있어요. (4번의) 로빈스는 갈등의 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각각 그 밑에 나와 있는 해설에서도 나와 있는 거. 고전적 갈등관, 행태적 갈등관, 상호작용적 갈등관.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지금 여기서는 요거에 대해서만 주로 물어봤지만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갈등을 조성하는 전략 뭐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물어보면서 같이 요 지문도 들어가요. 같이. 자, 132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2번입니다. 자, 뒤로 넘어와서 135번 볼까요? 자, 135번에서 토머스가 제시하고 있는 대인적 갈등 관리의 방안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 박스 보세요.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낮다, 높다. 지금 온 친구는 128쪽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낮다, 높다. 이렇게 비교했잖아.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모두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은 회피하는 거야. 그죠? 중간 정도이다.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서 중간 정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타협이죠. 세 번째,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높이고자 하는 거 뭐야? 협동, 협력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윈윈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도 높이고 상대방의 이익도 높인다. 윈윈 전략.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회피, 타협, 협동. 이렇게 연결시켜요. 회피, 그 다음에 타협, 협동.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익을 낮추고 자신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거 뭐야? 상대방의 이익을 낮추고 자신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거. 경쟁이에요. 경쟁. 자신의 이익을 낮추고 상대방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거. 수능.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해. 그러면 이쪽이 수능이고 이쪽이 경쟁인가요? 네. 그래서 수능은 자신의 이익을 낮추고 상대방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쟁은 그 반대. 응? 자, 그렇다면 1번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설명했고, 경쟁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수능은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방안이고, 타협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뭐야? 협동에 관한 것이다. 협동에 관한 거.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 보세요. 135번, 136번 같은 내용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때 잠깐 문제가 나오고 그 뒤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굉장히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해두시라는 거죠. 자, 138번 보겠습니다. 갈등의 조성 전략에 관한 것인데요. 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갈등을 조성하고 아니면 갈등을 해소하는 전략들에 각각. 자, 1번. 표면화된 공식적이며 비공식적인 정보 전달 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여러분 이렇게 의사전달 통로를 변경시키면 혼선을 야기하기도 하겠지만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그 의사전달 통로가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니까 그 기득권을 뺏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처럼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상위 목표를 제시한다. 자, 보세요. 각 부서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각 부서들이. 근데 각 부서들이 추구하는 목표들 간에는 서로 이렇게 대립, 갈등하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상위 목표로서 조직이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 이걸 딱 제시해버린다는 거죠. 상위 목표를. 그러면 이 목표를 통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하위 목표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위 목표의 제시를 통해서 하위 목표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3번, 상황에 따라 정보 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경우도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죠. 4번, 조직의 수직적이며 수평적 분할을 통해서 조직 구조를 변경한다. 자, 이게 수평적, 수직적. 수평적 분할이에요. 이것은 계층 구분하는 것은 이것은 수직적 분화죠.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조직 구조를 변경한다면 이것 또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순간 각 부서는 서로 예산을 더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부서의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야. 5번, 단위 부서 간의 경쟁 상황을 조성한다. 갈등입니다. 그죠? 네. 자, 138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은 2번 내용이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될 표현이에요. 자, 우측의 조성 전략하고 해소 전략 보겠습니다. 갈등의 조성 전략은 권력의 재분배, 정보나 권력의 재분배. 그러니까 이쪽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런 내용을 다른 부서와 이렇게 재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옮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적 분할을 통한 조직 구조의 변경. 그 다음에 위험해 보면 경쟁의 조장. 비읍, 순환 보직 또는 조직 개편이나 직무 재설계에 의한 방법.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갈등을 조성하는 전략은 여러 가지 구조나 또는 여기서 말하는 정보 권력 재분배 이렇게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거야. 기존에 있던 것을 변경을 시키면 갈등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변경을 유도하는 경우 바로 주로 갈등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예컨대 정보나 권력의 재분배, 조직 구조의 변경, 또는 비읍에 나온 것처럼 순환 보직이나 조직 개편을 통한 직무 재설계.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138번 그 문제에서 1번의 지문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식적이며 비공식적
정보 전달 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방법 가운데 하나다. 반면에 갈등을 해소하는 전략에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상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키고 해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피하는 거. 여러분들 회피하는 것도 갈등을 해소시키는 거죠. 이게 충돌할 경우 서로 같이 있어가지고 충돌할 경우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지 회피해버린 다음에 그건 갈등의 해소 전략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협상이나 중재 이런 것들도 해소 전략에 관한 것이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때는 이게 많이 나와요. 바로 이 상위 목표의 제시. 갈등 해소 전략입니다. 자, 139번에서 갈등 관리에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조직의 분업 구조에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직급 교육과 인사 교류가 효과적이다. 맞죠? 여기서 이 각 부서 간에 이렇게 분업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갈등이 나타나면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 훈련을 시킨단 말이야. 과장들을 같이 모아놓고 각 부서 과장들을. 그 인사 교류 같은 것도 효과적이고 두 번째 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자원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자원 배분의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불만이나 저항 이런 것도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3번 조직의 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 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조직 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 조작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4번 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다. 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한 거니까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 또는 같이 참여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5번 업무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부서 간의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업무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갈등 예방. 그러면요, 자꾸 이렇게 상호 의존성이 있을 경우 자꾸 접촉을 하게 되면 갈등이 더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상호 의존성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 부서 간의 접촉을 늘려주는 전략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분리시켜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갈등은요, 상호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 나타날까? 상호 의존성이 낮은 경우에 나타날까? 상호 의존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갈등은? 높은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이 많죠. 왜 그래요?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하고는 어때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예. 상호 의존성이 없으니까. 근데 부부 간의 갈등이 많은 것은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 이게 업무의 상호 의존성 옆에 화살표하고 부부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건 좀 곤란한데 그걸 갈등 예방을 위해서 부서 간의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준다.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높다면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부서 간의 접촉의 필요성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 풀 때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아셨어요? 이 5번 질문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죠.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높으면 갈등이 증대된다. 갈등이 증대된다.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높으면. 자, 그 표현으로 이해를 해둬라. 자, 유의해야 될 표현입니다. 그 다음 140번. 139번에서 5번이 틀렸어요. 자, 140번의 다음 가운데 갈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집단 간의 갈등의 해결은 구조적인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화시키고 또 전문화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갈등이 더 증폭되죠. 구조적인 분화나 전문화를 통해서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된다. 두 번째, 행태주의 관점은
조직 내의 갈등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조직 내의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목표순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부서 간의 갈등이 나타나죠? 부서 간에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서들 간에 서로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비슷한 입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이 각 부서에서 이 부서의 목표가 1위야, 순위가. 이 부서의 목표가 2위고 이 부서의 목표가 3위, 이 부서의 목표가 4위. 이렇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다 정해버리죠. 정해지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갈등이 줄어든다는 거야. 근데 이런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각 부서마다 자기 목표를 우선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충돌과 갈등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순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죠? 지금 이걸 표현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갈등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잖아요. 5번, 지휘의 부조화는 행동 주체 간의 교호 작용을 예측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에 있어서 부하가 상사를 바라보는데 그 지휘에 따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지휘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사가 있는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게 지휘 부조화란 말이야. 그러면 부하 입장에서 볼 때 그 상사와 갈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 140번에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 140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지문들이요. 굉장히 좋은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면.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 쭉 정리해가지고. 이런 140번 문제의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챙겨둘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 박스에 집어넣고 다음 갈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지문들인데 옳게 설명한 것으로만 짝져진 것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각각. 자, 이런 식으로 수지가 되니까. 자, 140번 문제는 갈등에 있어서 좀 유의해둘 문제입니다. 자, 142번으로 넘어옵니다. 조직 발전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거. 조직 발전이요. 조직 구성원의 행태 변화를 통해서 조직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 변화를 통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조직 발전입니다.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개입 방법이다. 두 번째, 감성훈련은 조직 발전의 대표적인 훈련 방식입니다. 감성훈련은 조직 발전의 대표적인 훈련 방식이에요. 감성훈련은 동료와 상사 간의 상호작용을 진작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 상황에서 실시하는 기법이다. 감성훈련은요, 합숙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감성훈련은 합숙훈련입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무 상황에서 실시하는 훈련 기법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근무 상황에 실시하는 기법, 거리가 멀어요. 이 내용은. 3번, 블레이크와 머튼은 과업형 리더를 가장 효과적인 관리 유형으로 뽑았다. 과업형 리더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단합형 리더를. 여기가 과업형이죠. 여기가 과업형이고 여기는 친목형이에요. 여기는 인간에 대한 관심만 높으니까. 여기는 과업에 대한 관심만 높고 여기는 무관심형. 여기는 타협형, 단합형. 이게 이상형입니다. 4번, 변화 관리자의 도움으로 단기간에 급진적인 조직 변화를 추구한다. 여러분들 이 조직 발전은요,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 발전은. 왜냐하면 구성원의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행태가 싹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 훈련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는 1번이 맞는 표현이죠.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개입 방법이 바로 조직 발전에 관한 것인데, 144번에 보면 이제 조직 발전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MBO하고 TQM에 관한 거예요. MBO하고 TQM. 이거 비교하는 것은 구분해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개인의 취업을 두고 있고 TQM은 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MBO는 목표 관리이기 때문에 개인, 그 다음에 TQM은 팀 중심이다. 이건 목표 지향이죠? 목표 지향이야. 이것은 고객 지향이에요. 고객 지향입니다. 목표 지향, 고객 지향. 그렇다면 이것은 내적인 거죠? 이것은 외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폐쇄 체제의 관점이고 이것은 개방 체제의 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MBO는 목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내적이고 TQM은 고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적이다. 이것은 결과예요. 이건 과정과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MBO는 결과, TQM은 과정과 절차. 이건요, 서우적이죠? 목표, 개개인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이것을 초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전적이고 예방적입니다. 사전적이고 예방적이다. 이건 사후적이다. 각각. 어떤 게 장기적이야? MBO, TQM. 이건 단기적이고 이것은 장기적입니다. 하나만 더. 이건 양적이고 이것은 질적인 거예요. 여기서 양, 질. 글쎄 나는 이거 특별히 뭐 암기하고 그럴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해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쭉 연결해 보는 거야.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이니까. 자, 14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4번 문제 보시면 TQM의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모든 조직 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TQM에서는 두 번째,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전략과 교정적이며 사후적인 통제에 시중한다. 이건 MBO잖아요. 3번, 목표 관리제와 달리 TQM의 관심은 외향적이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4번, 하급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과 분권화를 촉구하지만 계층제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설명되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그 박스로 밑에 쭉 정리를 해놨는데 요 내용들이 이제 포인트니까 이걸 중심으로 쭉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5번도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QM하고 MBO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TQM이 X이론의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MBO는 Y이론의 인간관에 기반한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전부 다 Y이론의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둘 다 분권적입니다. 분권적이고 Y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2번, TQM이 분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하면 MBO는 직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다. 방금 얘기했어요. 둘 다 분권적이다. 3번, TQM이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MBO는 고객 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대잖아요. MBO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뭐야? 조직의 내부 성과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목표 달성도를 높이게 된다면. 그죠? 내부 성과를 높이는 것이니까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MBO가. 반면에 TQM은 고객 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4번,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죠. 여기는 개인이고 여기는 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 147번에 전통적 관리와 TQM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관리와 TQM에 대한 거. 1번, 전통적인 관리 체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데 비해서 TQM은 절차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조화된다. 맞죠? 네. 2번,
전통적인 관리 체제는 개인의 전문성을 장려하는 분업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TQM은 주로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팀워크를 중시하면서. 3번 전통적 관리는 상위층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체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서 TQM은 절차 내에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4번 전통적 관리 체제는 낮은 성과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서 TQM은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관리 체제 하에서는 성과가 낮다 그러면 그 근로자 개개인들의 책임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반면에 TQM에서는 낮은 성과 원인은 관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팀워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 팀워크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관리자가. 자, 147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조직론은 여기까지예요. 오케이? 조직론은. 지금 부지런히 문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이 5주차인가? 오늘이? 감각이 없구만, 또. 자, 인사행정론 들어갑시다. 인사행정론은 크게 세 파트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인사제도의 변천이에요. 첫 번째 예를 쓰는 것이 인사제도의 변천. 그러면 인사제도의 변천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역관제, 실적제, 대표관리제, 그 다음에 직업공무제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를 쓰는 것은 공직분류에 관한 겁니다. 공직분류. 공직분류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 개방형, 폐쇄형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직분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는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사행정의 3대 범위 해가지고, 이 인사행정의 3대 범위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표적인 것들이, 인사행정의 3대 범위에서, 모집, 시험, 임용. 이건 이제 채용의 단계입니다. 오케이? 이게 채용을 하고 나서 재직자에 대해서 두 번째, 능력 발전을 기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사기 유지하는 거. 자, 요 부분은 채용 단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직윤리에 관한 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인사행정에서 정리해둬야 될 내용들이에요. 보통 인사행정이 최근에 와서 보면요, 출제 비중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보면 한 2문항에 3문항 정도 출제되는 것이 지금은 한 3문항에서 4문항까지도 출제가 돼요. 인사행정 파트가. 자, 이렇게 예를 쓰는데 잠깐 쉬었다가 여기 문제 들어갑시다.